벌써 이제 12번의 강좌를 계획을 했는데 절반을 했네요. 지나고 나면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6번째 강좌 오늘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강의하시는 신원용 선생님을 모시고 그 국학과 단군에 대해서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사회를 보게 된 저는 21세기 민족주의 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정혜랑이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하실 신은용 선생님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안중근 의사기념사업회 안중근연구소 책임연구원이시고 지난해에는 청산리 대첩의 주역인 대종교회 군사책임자 백포 서일 선생을 기리는 사단법인 서일총재기념사업회 회장을 맡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현대사에서 고대사로 연구의 지평을 넓혀가고 계시고 저서로는 안중근과 한국현대사 1, 2가 있으십니다. 오늘 강의는 국학과 단군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한국민족주의의 기원과 홍합 나철 그리고 통일한국의 미래 이렇게 제목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장소가 좀 이렇게 바뀌고 그래서 조금 불편하셨을 텐데요. 이 장소는 장인홍 서울시 의원께서 여러모로 후원해 주셔서 수고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게 됐고요. 다음부터는 지난달에 했던 그 프란치스코 교육관 430호로 고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그냥 계속 거기서 하는 걸 자꾸 장소를 옮기니까 좀 혼란이 있어서요. 그리고 그거는 지난번 조영래 변호사 1회부터 4회까지 할 때 했던 조영래 변호사 조영래 홀 그 변호사협회 조영래 홀을 빌리는 데 도움을 주셨던 그런 허치린 변호사께서 프란치스코 교육관도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강좌를 잠깐만 소개를 해보면요. 우리가 뭐 어떤 분은 그러죠. 민족주의를 아주 지독하게 싫어하는 진보주의적인 학자라고 하는데 민족주의를 지독하게 싫어하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른바 말하는 삼국시대 때의 삼국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한 민족이라는 생각이 없었을 거다 이거예요. 자, 그렇게 얘기하는 중요한 근거로 얘기하는 게 그렇습니다. 실제로 세 나라 사이에는 당나라보다도 더 미워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 후손들은 아마 남과 북은 서로 한 민족이라는 생각을 안 가졌을 거다 이렇게 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은 외국보다도 더 미워했던 시기가 있잖아요. 지금은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우리가 크게 지금 세 강좌씩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강좌에서 국학의 필요성 그래서 왜 다시 국학인가 왜 다시 민족주의인가 왜 유라시아인가 이렇게 국학의 필요성을 했고요. 두 번째가 이제 국학과 정체성 그래서 이제 국학과 언어를 했고 그 다음에 국학과 동학 지난번에 이번에 이제 국학과 단군인데 실제로 우리가 삼국이 제가 아는 한에서는 삼국이 통역을 두지 않았다고 그러죠. 그러면 하나의 언어 이번에도 우리 남북정상회담 때 정상 두 분이 통역 없이 따로 가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조미정상회담 같은 거는 불가능하죠. 한미정상회담도 불가능하고 이런 걸 보면은 이건 진짜 한민족이다. 그럼 삼국이 한민족이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이제 민족의 정체성에서 그걸 했고 이제 제가 이제 강의를 들어봐야 알겠습니다만 삼국에 들어서면서 단군에 대한 이런 것이 좀 열거지고 문제가 되긴 했습니다만 삼국이 공이 단군을 시조라고 생각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것도 결국은 한 민족이라는 거에 아주 중요한 일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오늘 강의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하시겠지만 사실 우리가 이제 독립운동에서
이 나라가 망한 뒤에 독립운동에서 그 주요한 여러 분야에서 뭐 무장투쟁도 그렇고 국어 교육도 그렇고 문화사업도 그렇고 뭐 애국계몽사업 여러 가지의 뿌리에 대종교가 있었다라는 거는 이제 뭐 지금 많이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해주셔서 국학과 정체성을 일단 우리가 마무리를 하는 그런 걸로 오늘 강의에 의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 소개했고 그리고 강의에 대해서 간략한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시간 정도 선생님 강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30분 정도 질의응답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우리 힘차게 강의하시기 힘차게 박수로. 자, 저녁들 못 드셨죠? 네, 저녁도 못 드시고 이렇게 오셨는데 강의가 재미없으면 굉장히 난패겠죠? 그래서 좀 재밌게 해보려고 합니다. 김 선생님하고 쓰시면. 우리 강좌 계속 좀 시리즈로 했는데 주제가 민족주의입니다. 그 간통된 주제 민족주의예요. 그러니까 민족주의 우리 21세기 민족주의 포럼에서 책을 하나 만든 게 있죠. 거기 보니까 민족주의 하면서 그 내셔널리즘이라고 표제에 그 영어로 내셔널리즘이라고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약간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한국 민족주의가 도대체 뭔지 이거에 대한 개념이 역시 우리가 민족주의 계속 외치는 분들도 정리가 안 돼 있다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보통 이제 민족주의라고 얘기할 때는 영어로도 그냥 민족주의입니다. 민족주의. 그걸 내셔널리즘으로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원래 내셔널리즘은 굳이 번역을 하자면 국가주의로 번역해야 됩니다. 국가. 내션이 국가잖아요. 거기다 이즘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내셔널리즘 해석은 그 국가의 문제는 유럽하고 그 동양이 근본적으로 출발이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이미 동양에서는 2000년 전에 국가 단위로 역사가 이제 펼쳐지기 시작했고 유럽에서는 그게 뭐 15세기 정도 이제 산업혁명 거치면서 그때부터 이제 유럽에서 국가라고 하는 그 개념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자본주의 발달과 맞물려서 내션이 필요했고 그 내션을 운영하는 원리가 이제 내셔널리즘이었죠. 그건 반드시 제국주의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 용어를 가지고 우리가 한국의 민족주의하고 내셔널리즘하고 등치시키면 정말로 곤란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렇게 등치시켜가지고 한국 근대사 연구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뭐 철학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뭐가 뭐지 잘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 민족주의, 한국 민족주의가 근대에 만들어진 상상의 공동체에 의해서 만들어진 허상이다 이렇게 뭐 임시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하고 그와 같은 주장이 불행하게도 한국 학계를 이제 지배하고 있어요. 지배. 그런 이제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막 나오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제가 여러분들 그 논문을 드렸는데 박유화라고 하는 세종대 일본어과 교수가 있어요. 이 분이 제국의 위안부라고 하는 책을 써서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됐고 그리고 이분은 제국의 위안부 문제만 알려졌지만 사실은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여성에 그 독도를 그러니까 뭐 독도 공유론에 대해서도 저도 올해인가요? 올해 3월달에 한번 학술 대회를 하고 그것도 이제 할 예정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런 현상이 전부 다 민족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데서 출발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더 얘기하면 한국 민족주의가 아니고 내셔널리즘을 부정하는 거죠. 근데
내셔널리즘하고 한국 민족주의하고 구별을 못해. 구별. 어떻게 우리가 구별을 할까? 그리고 도대체 민족주의라는 것이 과연 근대에 우리가 만들어진 것인가? 그리고 민족주의가 한국 역사 속에서 논의가 될 때 어떤 과정 속에서 논의가 됐는가? 그리고 저도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우리 민족주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근데 어쨌든 민족주의라고 하는 용어는 1905년 이 러일 전쟁 전으로서 이제 어쨌든 그 출발은 뭐 용어 자체는 일본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 용어가 수입되고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퍼지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제 대한매일신부에서 얘기하기를 한국의 민족주의 출발은 적어도 고려 말기부터 출발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려 말기부터 출발했다. 그 몽골의 침략에 의해서 그때부터 이제 어쨌든 간에 민족 의식이 이제 본격적으로 형성되고 그런 의식이 이제 한국사를 이제 관통했고 물론 그 이전에도 있었기는 하지만 역사상에서 구체적 자료를 활용해서 그걸 잡을 수 있는 거는 고려 말이라고 이렇게 1905년도에 대한매일신부에서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적어도 근대에 만들어진 그런 이념이 아니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우리가 그 한국 사회 속에서 민족주의를 얘기하면,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그런 민족주의적인 시각하고는 완전히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맥락이 있다는 걸 일단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그러면 도대체 한국의 민족주의가 뭔지, 그리고 그 민족주의의 핵심적인 내용은 뭔지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족주의는 어쨌든 간에 이 한국사를 움직이는 핵심적인 동력입니다. 핵심적인 동력. 한국사를 움직이는 고대부터 현대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 무슨 의미냐면 적어도 한국사라고 하는 역사가 있으면 그 역사를 움직이는 어떤 추동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추동력이 있겠죠. 물론 그 추동력이라는 건 시대에 따라서 뭐 단일한 추동력이 아니고 복합적으로 아주 다양한 추동력이 있겠지만 한국사를 움직이는 핵심적인 추동력이 있는 겁니다. 핵심적인 추동력. 그 핵심적인 추동력이 언제 형성됐고 그 내용이 뭘까 이렇게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그거는 자료상으로 볼 때는 삼국 그 유사에 나오는 고조선 쪽 거기서 나오는 그 단군 사화의 이야기, 단군 신화라고 하면 안 됩니다. 단군 사화, 역사적인 우리는 그 사실로서 이렇게 받아들인다 측면에서 그를 신화적인 세계로 우리가 간주를 해버리면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한국 민족주의에 대해서. 일단은 그건 제 입장은 역사적인 사실로 사화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지금 요즘에 학문적으로 이렇게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얘기하면 또 따로 얘기하기가 기니까 그는 기회가 있으면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민족 단위로 어떤 문화 단위로 출발을 언제부터 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보통 우리는 고조선 시대라고 하죠. 고조선 시대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럼 어쨌든 우리가 뭐라고 하든 한국사의 출발점을 적어도 조선시대 모든 사가들은 고조선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단군 고조선부터. 단군 고조선부터 출발하지 않은 역사서는 딱 한 편 있었어요. 정약용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정약용은 단군부터 출발한 게 아니고 기자부터 출발합니다. 정약용. 정약용이 굉장히 거대하게 평가되고 있지만 사실 정약용은 철저하게 조선시대 식민사학적인 입장에서 중국사의 입장에서 조선사를 기술하고 있어요. 정약용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에서 정약용은 아니에요. 그리고 정약용은 조선의 이 성리학 질서를 유지하려고 그랬지 성리학 질서를 없애버리고 새로운 어떤 질서를 만들려고 한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이야기가 좀 빗나가지만 정약용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얘기가 좀 빗나가지만 어쨌든 우리가 출발할 때 어떤 철학이 있을 거 아닙니까? 초기 문화가 한국에 때 그 문화에 기반해 있는 겁니다. 지금도 다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적어도 단군 시대에 만들어졌던
알 수는 없지만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지금 알 수는 없잖아요. 기록이 없으니까.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말 속에 다 녹아져 있어요. 말 속에, 한국말 속에. 그러니까 모든 철학은 서양 철학도 마찬가지고 동양 철학도 마찬가지고 그 민족이 쓰는 언어 속에서 다 있는 겁니다. 그 언어를 논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리를 하면 철학이 되는 거예요. 예컨대 독일의 그 근대 철학이 존재로부터 출발하잖아요. 그 존재로는 독일어 자인부터 출발합니다. 영어로 is.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걸 독일 사람들이 자기네 방식대로 철학적인 해석을 한 것뿐이에요. 사실은. 불행하게도 우리는 있다에 대한 철학적 해석이 논문이 한 편도 없어요. 이게 큰 이제 우리의 결점입니다. 결점, 단점이고. 그러니까 철학이 발전하지 않으면 여탕문도 그에 비해서 발전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게 한국 사회 비극이에요. 비극. 수많은 철학자들이 있지만 있다가 무슨 뜻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철학적으로 고찰한 논문이 한 편도 없다는 거는 여러분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철학적으로 서양하고 한국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정리는 안 돼 있지만 정리가 안 되면 그 작동 원리도 작용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는 있다에 대한 관심보다는 없다에 대한 관심. 아니 그는 뭐 나중에 하고 이따 저기 토론할 때 합시다. 예? 있다든 없다든 학문적으로 정리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철학적으로 어떤 대체적으로 이렇게 뭐 어떤 시대에 살았을까 이게 이제 대중교 문제가 다 관련 있는 거예요. 서양 영국인들은 죽었다를 갖다가 펠서에 그냥 펠서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지나가요? 어웨이 저멀리 가버리 눈에서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걸 죽다 그래. 서양에서는 영국에서는 한국에서는 돌아가다 그래서는 자 이게 종교 철학하고 깊은 관련이 있는 거예요. 돌아가다는 말 자체가. 돌아가다는 우리가 어디서 나온 거를 전제 조건으로 하잖아요. 그죠? 그래야지 말이 성립되잖아요. 네. 온 곳으로부터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바로 우리 종교 철학이고 사생관의 죽음에 대한 생각이에요. 이게 돌아간다. 돌아간 세계가 어떤 세계일까요? 돌아가는 세계.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진리의 세계고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세계. 그 세계로부터 우리는 나온 겁니다. 그 나온 존재가 누구예요? 나예요, 나. 한국말은 명사 플러스 다 하면 동사가 돼요. 나 플러스 다 하면 나다, 나오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돌아가다 그 말 단어 하나 가지고 한국 철학을 구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철학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그런 논문까지는 안 갔지만 죽기 전에는 한 번 쓸 생각이에요. 다른 분들이 쓸 가능성이 별로 없으니까 죽기 전에 한번 쓸 생각이에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철학을 보통 이제 홍익인간이라 그러잖아요. 사람들을 전부 다 이롭게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삼국 유사에도 나오고 제한홍계에도 나오는 말이에요. 우리 그 한국 철학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보통 홍익인간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홍익인간이라는 말도 사실은 여기도 제가 잠깐 썼지만 사람, 사랑, 살림 이 말을 한문으로 표현한 거예요. 사람이란 말은 살다 플러스 암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관계성이 있으니까 타자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거죠. 타자가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제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김 선생님이 계시니까 또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혼자 존재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면에서 이게 사람이라는 뜻은 타자를 살리는 존재라는 의미에 그렇게 저는 해석해요. 그리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플러스 앙에 예? 앙은 명사를 만들고 파랑 노랑처럼 명사를 만드는 거고 사랑도 타자를 살리는다는 의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의미는 죽이지 않고 어쨌든 살리는 거예요. 무조건 그게 사랑입니다. 그리고 경제는 한국말이 아닙니다. 일본어예요. 계좌의 바른말 한국어로 한 겁니다. 경제는 서양 경제는 최소한의 투자를 해서 최대 효과를 보는 거예요. 그죠? 그 경제 이론이에요. 서양 경제 이론 간단히 말씀드리면
근데 한국의 경제 이론은 다시 말해 경제의 한국말은 살림이에요, 살림. 그는 살리다 명사형이에요. 타자를 또 살리는 겁니다. 물질적 측면에서 타자를 살리는 게 바로 경제 철학이에요, 경제 철학. 서양하고 철학 구조가 완전히 달리는 거예요,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철학 구조의 출발점은 무조건 살려야 돼요. 죽이면 절대 안 됩니다. 타자를 무조건 살려야 돼요. 그거를 한자로 표현한 것이 바로 홍익인간입니다, 홍익인간. 예? 뭐 널리 뭐 해도 좋고 크게 해도 좋고 뭐 어쨌든 그 타자를 이롭게 한다, 살린다 그런 의미잖아요. 홍익인간이라는 말이. 이런 의미가 이제 바로 우리 그 단군 시대 때 만들어진 철학이고 이 그 삼국유사에 보면 이제 세상이 두 번이 바뀌어요. 이제 원래 세상은 이제 하나님의 세상, 그거는 한인의 세계고 그 한인의 세계로부터 누가 나왔어요? 한웅이 나왔죠. 그 한웅에서 또 한 번 또 판가리를 합니다. 네? 또 세상이 또 한 번 혁명을 해요. 그래서 누가 나왔습니까? 단군이 또 나온 거예요. 단군이. 물론 이거 해석에 따라서 대종교 쪽에서는 뭐 이걸 뭐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뭐 신의 세계가 그렇게 종교적으로 얘기하지만 역사적으로 얘기하면 이 한웅 시대를 인정하느냐 안 인정하나 그것도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어쨌든 간에 우리 문화는 단군 시대 때 이렇게 계속 내려오다가 단군 시대 때 하나의 문화 형태를 띄었다. 이것만은 분명한 겁니다. 그런데 이 단군 사회에 보면 한웅이 내려오는데 한인이 한웅한테 이렇게 해도 내려가서 홍익인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려가서 홍익인간 해라. 예? 우리 역사가 만들어진 이유, 홍익인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야. 우리 역사가 왜 출발했냐?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문화의 그 어떤 철학적 구조, 뜻, 그것이 바로 홍익인간을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 이 철학적인 것이 바로 사람 살림 이런 데 다 녹아져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돌아가다 말했잖아요. 거기서부터 나온 존재가 나라고.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만나면 우리 반갑다고 인사를 하잖아요. 그죠? 반갑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나이스 미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전혀 맥락을 달리하는 말입니다. 해석이 여러 가지 있지만 제 해석은 당신과 나는 방과 같다는 그런 의미로 저는 쓰였다 이렇게 봐요. 방과 같다. 방. 예? 당신은 나의 방과 같은 의미를 갖는 존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신과 나는 이런 말 쓸 때 타자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이미 나의 반쪽의 의미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반갑다는 말. 이런 말을 하는 순간 그거는 같은 울타리 안에 속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한테 인사를 하든. 그러니까 이런 인사 말조차 우리가 문화를 만드는데 기본적인 어떤 바탕이 됐다고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왜 반갑다고 하느냐, 이것도 많은 철학적 해석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돌아간 거 그것을 뭐 진리의 세계든 하나님의 세계든 하든 거기서부터 다 나온 존재라는 거야. 거기서 다 나온 존재. 예?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나왔으니까 적어도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반은 그런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반은 신적 존재라는 뜻이에요. 신적 존재. 그리고 반은 인간적인 존재.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동학에서 뭐라 주장해? 인내천 주장하잖아요. 그 사람이 하늘이라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대종교에서는 대종교 얘기는 잘 안 했는데 천도교 얘기만 하고, 대종교에서는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뭐 제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본질이 뭐 하나님이라도 좋고 뭐 진리도 좋고 그것이 어디에 있냐면 다른 곳에 찾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제종교에서는 주장이 어디 있어요? 내에 이미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내부에 이미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다른 데서 찾지 말고 깊이 자기 내면에 성찰을 하면 그 존재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식의 발상을 왜 할까요? 거기서부터 나온 존재니까 이미 반은 신적 존재로서 이미 갖춰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내면 세계는 그런 세계가. 그러니까 서양 종교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서양 종교는
가시라고 하는 절대적인 존재가 있어서 이 존재가 우주를 만들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들고 창조주가 있는 거예요. 창조주. 근데 우리 사고방식은 그런 창조주가 물론 있긴 하지만 그 창조주의 속성이 그대로 어디로 들어가냐면 사람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그대로 사람한테 들어오는 겁니다. 그대로. 전혀 사고방식이 전혀 달라요. 전혀. 재밌습니까? 재미없어요? 네, 재밌습니다. 물론 이런 주장은 지금 학문적으로 지금 우리가 연구가 되지 않은 상태고 다만 이제 제가 주장하는 거예요. 예? 철학에는 근거가 없습니다. 역사계에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죠? 예? 철학에는 근거가 없어요. 푼노트를 안답니다. 철학은 자기 생각이니까. 해겔이 뭐 푼노트 단 거 보셨어요? 없어요. 다 해겔이 그냥 생각이 자기 생각이에요. 그냥. 머릿속에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주장하는 게 철학이지. 요새 한국 철학 그 논문 보니까 전부 다 풋노트가 다 있더라고요. 그건 좀 이상해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간단히 설명하면 이런 것이 이런 사고방식이 고조선 시대에 형성되고 그것이 우리의 중요한 철학이었고 그 철학에 입각해서 한국사가 전개됐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역사와 현재 속에서 어떻게 그런 역사가 존재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한국 역사 출발점 당군 시대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 하는 거는 이제 기록은 지금 남아 있는 거는 삼국 유사뿐이 없어요. 삼국 유사 그 뭐 어떤 의미에서 신화 형태죠. 신화 형태.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몇 가지 이제 분석을 해보면. 적어도 이 당군 시대는 요임금 시대와 동시대라는 거죠. 기원전 2333년 그때 이제 출발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임금이 중국에서 요즘에 우시라 선생이 이제 그 이제 논문 쓰고 그랬는데 요 임금이 중국에서 그 발견이 됐대. 그 요임금 그 왕국이 그 중국에서 그걸 갖다 역사화하고 있어요. 역사. 그 재밌는 거는 중국에서 그 역사화하면 자연스럽게 당군도 역사화된 거예요. 당군 시대도. 그 중국에서 요임금을 역사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증거로서 유물이 있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그런 논문도 막 쏟아지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당연히 당군 시대도 적어도 2330년부터 시작했다. 이거는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뭐 어쨌든 간에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자연스럽게 그것도 역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당군사에 보면 두 번의 판가리가 됐다 그랬잖아요. 그 한웅에서부터 한인부터 당군으로 그 한웅으로 넘어올 때 그리고 한웅에서 다시 당군 시대로 넘어올 때 이들이 이 주된 철학은 홍익인간이라는 것을 이제 삼국 유사에서 기록하고 있고 재밌는 거는 이제 당군인 그 시대가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과정. 그러니까 웅이 이분이 이제 어쨌든 인간의 모습으로 이제 다시 변해서 웅녀랑 결혼해갖고 당군이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뭐를 의미하면 당시에 적어도 당군 이전에 문화를 다양한 문화가 있었던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 다양한 문화 뭐 국가라고 하든 뭐 어떤 종족이라 하든 그런 세력을 통합을 하는 과정이 이제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대한 하나의 문화권을 형성하는 그런 걸 이제 볼 수 있고 그것이 이제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이 웅녀 세력이었던 거예요. 공을 이제 토템을 하는 그 세력, 강력한 세력. 이 세력과 이 한웅 세력이 결합을 해서 당군이라고 하는 새로운 하나의 역사가 만들어진 거예요. 역사. 그러니까 혁명을 한 거죠. 혁명. 당군 시대에서. 지금 우리 문화의 아주 기본적이고 아주 근본적인 그런 문화 형태를 이때 이제 적어도 2333년에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얘기를 삼국 유사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웅녀라고 결혼을 했다는 걸 철학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야말로
홍익인간처럼 평등성을 여기서 우리가 또 얘기할 수 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기도 얘기하고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국 독립운동은 사회주의에서 된 것도 아니고, 예? 어떤 특별한 세력이 된 것도 아니고, 이런 기본적인 하나의 사고의 틀, 우리 존재성의 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존재성의 문제를 계속 추구해야 돼. 우리는 당군부터 왔고, 우리는 당군의 자손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협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일제로부터 벗어나야 되고, 그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투쟁을 해야 되고, 이것은 기본적인 노선이었습니다. 기본적인 노선. 이런 문화를 구체적으로 만드는 방식에서 좀 달랐어요. 한쪽은 공산주의로 갔고, 한쪽은 자본주의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다 민족주의, 이걸 부정하는 사람은 공산주의든 사회주의든 없었습니다. 그거는. 그게 한국의 근대사의 특징이에요.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 러시아 공산주의자들이 조선 공산주의, 쟤네들은 공산주의가 아니라 이렇게 단정을 해요. 이상하다 그래. 아니라 그럽니다. 아니라고. 러시아에서는. 왜 그러니까 왜? 그들 아무리 생각해도 사회주의 하든 뭘 하든 심지어 기독교 하든 걸리는 문제가 딱 한 가지 있는 거예요. 자기 뿌리에 대한 걸리는 거예요. 자기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어떤 존재인지 생각하면 할수록 그것이 하나의 실체로 있고 그 실체로부터 나왔다는 이 강력한 자의식, 이게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의식세계였고, 이 의식세계를 뒷받침한 의론체계를 만든 사람들이 바로 대종교인들이에요. 대종교인들. 저 그 대종교 신자는 아니지만 대종교가 이 정도의 의미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 그리고 이 대종교인들의 그 어떤 사고방식에 의해서 임시정부가 운영되어 있고, 임시정부 3분의 2가, 상층부 3분의 2가 대종교 출신들이에요. 알고 계세요? 그리고 뭡니까, 조소왕 상균주의 출발점도 바로 대종교적인 사고방식, 이런 사고방식이에요. 사람, 똑같은 거예요. 사람, 사랑, 살림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조소왕이요. 균부라고 표현했잖아요. 경제적으로 평등하게 하자. 이게 삶은 똑같은 말이에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을 교육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균질, 예? 교육도 평등하게 하자. 그리고 권력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집중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그 뭐예요, 그러면? 그것도 이제 사랑이다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뭐 대종교도 하지 않지만, 우리 그런 세 단어를 가지고도 조소왕의 사상 상균주의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고, 그 조소왕의 상균주의는 바로 이제 그 대종교하고 깊은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임시정부를 비롯해서 사회주의, 뭐 또는 아나키스트, 뭐 그야말로 민족주의, 이들이 막 흩어져 있는 것 같지만, 이들을 강력하게 결속시킬 수 있었던 것도 민족주의였어요. 민족주의의 핵심은 누가 뭐라 그래도 그건 대종교였어요. 대종교적인 사고방식이었고, 그런 걸 좀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최치원 아시죠? 최치원을 만만히 보면 절대 안 됩니다. 최치원은 불교도 해봤고 유교도 다 해봤어요. 그 당대 존재했다 모든 철학과 최치원 다 능통했다 이렇게 기록이 다 남겨져 있고, 또 보통 그렇게 다 평가를 해요. 근데 최치원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겁니다. 불교를 해도 안 되고, 유교해도 안 되고, 도교해도 안 되는 거예요. 최치원은 신라 말기에. 그래서 최치원이 낭맹이 소문에서 남겼잖아요. 자기가 다 해보니까 사실은 자기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깨닫다는 말은 깨닫 플러스 닫다잖아요. 새로 기존에 있는 거 다 때려 부시고 새로운 세계에 닿는 거예요. 그게 깨닫다는 말에. 당군이 하나의 우리 문화를 만들 때는 기존에 존재했던 걸 다 깨버리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깨닫다는 말이에요. 불교의 깨닫다는 거하고 전혀 달라요. 예? 그래서 저번에
그 어떤 스님하고 이제 그 스님한테 제가 요구했어요. 불교에서 깨닫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 그 보리라 그래. 보리라고 어쩌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절대 불교에서 깨닫다는 말을 쓰면 안 돼요. 보리라는 의미하고 깨닫다는 의미하고 전부 다 맥락이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불교의 목적이 깨닫다고 하는 말을 쓰면 절대 안 돼요. 그건 보리라고 해야 돼. 보리. 불교에서는 기존에 있는 걸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자 그런 건 아니에요. 불교에서는. 불교는 현상적으로 현상과 본질을 구별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현상적으로 벌어지는 모든 문제들이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 고통, 괴로움이 이런 것이 사실은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불교 주장하면서 그를 이제 고통을 극복하는 거예요. 불교 철학은. 그런데 이걸 갖다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불교에서 번역할 때 그걸 깨달을 각자 이렇게 한자를 번역할 때 맥락이 전혀 다른 겁니다. 그리고 절 있잖아요. 절. 불교에서 그 절이라 하면 안 돼요. 절은 고대 적어도 단군 시대 우리가 종교 행사를 했던 장소에 종교 행사를 했던 장소. 우리 절하다 그러잖아요. 우리 종교에서는 다 절입니다. 절하는 거예요. 제사상 차려놓고 절하는 거예요. 다. 그런 장소를 갖다 우리는 절이라 했어요. 절. 그거를 이제 불교가 들어오면서 그 절을 갖다가 접수하고 방식을 다 불교식으로 바꾼 것뿐이에요. 그렇지만 그 용어를 버릴 수가 없는데 그 용어를 버리면 사람들이 안 갑니다. 거기에. 그 용어를 유지하면서 불교가 들어와가지고 철저하게 단군 시대에 존재했던 모든 철학적 사고방식 그걸 갖다 불교식으로 바꿨던 거예요. 계속 한 1500년 바꿨어요. 이렇게 고려까지 하면. 근데 신라 말기에 최초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깨달은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최초는 정말 기존에 있던 거 불교, 유교, 도교 다 깨부시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자고 주장한 것이 바로 풍류도예요. 풍류도. 그 풍류도가 거기 최초는 얘기할 때는 접합군생이라고 얘기해요. 접합군생. 접합군생이란 말하고 홍익인간은 같은 말입니다. 접합. 사람들을 많이 접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시키는 게 어떻게 변화시켜요? 함께 살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거예요. 같이 살게 하는 겁니다. 같이. 그게 접합군생이에요. 접합군생하고 홍익인간은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 최초원이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최초원이. 그런데 불행하게도 최초원의 사고방식이 불교의 팔을 바꿔서 그 풍류도 같은 그런 세계를 열지 못했어요. 거기 이제 시다 말기에 경순왕인가 그 사람이 겨우 한 번 했다고 이렇게 그런 기록은 있어요. 그러니까 신라 말기에 굉장히 다양한 불교만 아니에요. 불교만 이 내적 신라 내부에서 불교로 인해서 벌어지는 수많은 문제점 폐단에 대해서 고민했던 흔적이 최초를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는 겁니다. 이걸 우리 단순하게 보면 안 돼요. 이런 움직임이 거대한 움직임이 드디어 언제 터졌냐면 고려 말기에 터진 거예요. 고려 말기에.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이 역사 밑쪽으로는 계속 흘러가고 있던 거예요. 그렇지만 이들이 주류가 못된 거죠. 주류가 못된 거예요. 그죠? 몽고가 쳐들어왔을 때 물론 불교 가지고도 했어요. 불교 가지고. 그죠? 그래서 뭐가 있어요? 팔마 대장경 만들었잖아요. 고려 말에. 예? 그런데 사실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몽고랑 싸울 수 있는 에너지를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 승려이지만 이련이 어떻게 했어요? 상우유사에 그걸 기록을 한 겁니다. 우리의 존재성에서 어떤 존재인지 기록을 했던 거예요. 그 기록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고 그 모든 기록은 그 시대의 역사성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 시대에 존재했던 많은 세력과 삶의 방식과 사상을 기록하는 거예요. 역사 기록이라는 거는 고려 말에 그런 하나의 흐름으로서 꽉 차지 않으면 이련이 기록할 수 없어요.
이승유가 제왕홍기를 쓸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시대였던 거예요. 그런 시대. 불교만 아니고 다시 말해서 당군이라고 하는 거대한 새로운 사조가 염화선조에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조선건국권 이성계도 이걸 이용해요. 그래서 그걸 목자특국론이라고 합니다. 목자 이성계 이자에 그 아들 자자에다 나무목자 들어가잖아요. 목자 그 당군할 때 그 단자에 목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성계가 당군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걸 퍼뜨렸어요. 네? 이거 용비어천가에 나오는 얘기예요. 용비어천가에.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거는 교과서에 전혀 얘기되지 않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조선 초기에 말이죠. 유교 계통의 역사서가 더 많았을까요? 당군 계통의 역사서가 더 많았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조선의 건국 배경의 어떤 사상적 배경을 설명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세조 때 수소량이나 책을 거둬들였어요. 성경 때도 그런데 그때 거둬들인 목록이 세조실록이 쭉 나와요. 100여 종이래요. 100여 종.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그는 그 당시에 주된 이론은 당군론이었어요. 당군론. 주된 이론은 육아사서보다 당군 계열의 사서가 더 많았다는 것은 조선의 건국이라는 건 단순하게 이성계 무력 세력하고 정도전의 어떤 성리학 세력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민중들은 기층 세력들은 어떤 의미에서 볼 때는 당군 쪽에 더 많이 기울었을지도 몰라요. 그 증거로서 조선 초기에 당군 계열의 책이 100여 종 이상이 됐다는 걸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도대체? 근데 역사학에서 우리 교과서에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 한 줄도 없어요. 한 줄도. 깡그리 무시해버립니다. 그냥. 그 이유는 간단해요. 성리학적 사관이에요. 성리학적 사관은 복잡한 거가 아닙니다. 중국 사관이에요. 중국 역사 체계에 맞춰서 서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의 역사는 단순하게 장이 제거가 되는 거예요. 네? 당군은 시작전이니까 제거할 수 없으니까 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조선시대 학자들도 당군의 문제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약용은 그걸 건드려봤어요. 정약용은. 그래서 기자부터 출발한 거예요. 정약용은. 근데 이런 우리 염화선초의 하나의 우리 그 사상적인 기조가 한 번 또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물론 당군 세력이 물론 주류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조선시대 때 이제 많은 그 당군에 대한 논쟁들, 예? 세종대 당군에 대한 논쟁들, 당군의 문제는 간단한 겁니다. 우리는 중국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역사가 있고 문화가 있고 우리의 정신이 있고 우리의 세계가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세종이 한글을 만들 때 쓰잖아요. 네? 훈민정음에 쓰잖아요. 우리는 중국하고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중국하고 다르니까 한자로만 가지고는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언어를 표현할 수 없다고 생각한 세종이 그래서 한글 만든 거 아니에요? 이 다르다고 중국과 다르다고 하는 우리는 독자적인 문화가 있다는 이 사고방식이 없었으면 한글은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종은 성리학적 세계도 갖고 불교적인 세계도 갖고 있지만 또 다른 당군의 세계관도 또 갖고 있었던 겁니다. 세종은. 그러니까 세종 때 당군에 대한 많은 그런 열띤 논쟁이 벌어지고 그런 이제 글을 실록에 많이 남아 있어요. 가장 풍부하게 다른 시대에 비해서. 그것이 의미하는 게 뭔지 우리는 정말로 생각을 해봐요. 그것이 바로 한국 민족주의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흐름. 왜?
민족주의라는 거는 한국 민족주의라는 거는 한국사를 움직이는 총체적인 에너지니까. 그것이 제거됐을 때 한국사는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쓰레기. 제거됐을 때 쓰레기가 되는 겁니다. 조선의 역사라는 것은 그와 같은 정체성을 성리학에 의해서 제거되는 거예요. 쭉 제거되는 거예요. 거기에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나타난 세력이 바로 백두산에 있었던 백범 교단을 중심한 당군 세력입니다. 당군 세력. 조선 말이에요. 그건 또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조선 초기에 그와 같은 당군에 대한 생각이 그리고 그런 열망이 성리학에 의해 성리학적 사회로 변하면서 지하로 들어가는 지하로 이들이. 근데 임진왜란을 통해서 그 청나라가 쳐들어온 그런 역사를 통해서 이들이 다시 표면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뭡니까? 그 유명한 북의 규원사예요. 규원사가 뭐 유서인지 어떤지 뭐 그런 거 갖고 논쟁하는 사람도 있지만 만약 그게 일본에서 나왔거나 일본의 역사 어떤 그 나왔거나 중국에서 나왔거나 하면 절대 그런 논쟁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성경도 예수가 죽은 다음에 자그마치 400년 후에 나왔어요. 성경을 갖다 유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일본 서기 같은 것도 태반이 그는 일본 학자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태반이 상당수가 거짓이라고 그들이 얘기해요. 그렇지만 그 일본 서기 갖다가 유서라 주장하는 일본 학자는 한 사람도 없어요. 기원사도 물론 우리가 계속 해야 되겠죠. 몇 가지 뭐 문화 그런 단어 그런 가지고 유서라 주장하는 건 그건 넌센스예요. 굉장히 넌센스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드디어 이 부계라는 사람이 성리학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성리학까지. 그래서 한가리를 또 해보시죠 한 것이 해봤는데 안 된 겁니다. 예? 그래서 글로써 남긴 거예요. 글로써. 그래서 몇백 년 후에 이 글을 읽고 우는 후배들이 있으면 나는 저 세상에서 통곡을 하겠지만 기뻐하겠노라. 근데 이와 같은 그 북에만의 문제가 아니고 동시대의 문제에 있다는 증명할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증명할 수 있는 게 북에만의 문제가 아니고 적어도 임진왜란 이후에 이것이 하나의 시대의 문제였다. 당군의 문제, 시대의 문제를 증명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가고시마, 일본 가고시마에 가면 거기 당군 사당이 있어요. 당군 사당이 있어요. 가고시마 가면 거기에는 임진왜란 때 끌려왔던 도공들이 거기서 유명한 이제 일본 그 도자기의 이제 기초를 만들어 이 사람들은 조선 사람들. 이 사람들이 끌려가서 공자를 보신 게 아니고 당군 사당을 겼어요. 당군 사당. 도공은 뭡니까? 조선 시대에서 어떤 존재들의 하층 계급이에요. 하층 계급. 이 하층 계급이 끌려가가지고 자기네들을 스스로 지키고 자기네들 문화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당군이었어요. 당군 사당을 짓고 8월 14일 음력 8월 14일 날 되면 한복 입고 한국식으로 그 제사 지내고 그 당군에 대한 노래를 합니다. 당군을 잊지 말자 노래를 해요. 아니 이런데도 당군 가지고 근대에 만들어진 상상의 뭐 어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학자들 중에 이런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좀 조선 초기로 올라와서 건근이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건근 여러분도 아시죠? 건근이 이제 명나라 가가지고 조선이라고 하는 국호를 받아놓은 사람에 건근이 이제 명나라 가서 뭔가 꿀리면 안 되잖아요. 너무 제국의 뭐 한계를 만나서 꿀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그때 주장하는 게 우리는 어떤 나라냐면
당군처럼 위대한, 당신네들도 위대한 나라지만 우리는 우리 역사가 당군 시대 출발해서 그렇게 오래된 위대한 역사를 갖고 있다, 이렇게 명태조 앞에서 얘기를 해요. 당당하게. 명태조 입장에서 보면 아이, 뭐야 저거, 자기들하고 우리가 똑같다 그런 문화를 갖고 있다, 이게 말이 되냐 하고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러면 그럼 명예에 대한 사실은 도전이에요. 문화적 도전이에요. 그런데 명태조가 뭐라 그랬냐면 네 말이 맞다 그랬어. 당군이 위대하다고 명태조가 시를 또 썼어요. 거기다. 뭘 의미합니까 이거는? 적어도 조선 초기에는, 영하 선초에는 당군의 문제는 우리 이 조선의 내부의 문제가 아니고 국제적인 문제가 되버린, 국제적인 문제입니다. 국제적으로 알려진 문제가 되버렸다면, 조선 사람 하면, 조선이나 어떤 존재냐 하면 그는 당군과 반드시 관련시켜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다. 이것이 건근의 그런 기록에 남아 있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음미해야 되잖아요. 그죠? 생각도 안 해. 뭐 얘기도 안 하고 교과서에 한 줄도 안 나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쭉 내려오다 이제 드디어 조선 이제 중기 말기 이제 정조 시대 때 들어오면, 정조는 역시 세종에 비견될 정도로 괜찮은 왕이었어요. 정조가 이제 어쨌든 문화를, 이제 조선의 문화를 새로 한번 판가름도 하고 싶은 거예요. 예? 성리학 질서에서 완전히 벗어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거기서 좀 벗어나서 뭔가 새로운 문화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때 등장한 것이 뭐냐면 다시 당군일 수밖에 없어요. 정조 때 바로 한사국 문제에 대해서 정조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사국 문제. 한사국은 어디 있었냐? 정조는 요동에 있다 이렇게 주장해요. 근데 신하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요동이 아니고 어디에 있다 그래요? 평양에 있다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조가 화가 나서, 예? 해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다른 학자들을 불러서 그런 이제 또 제가 이름 별명이 생각이 안 나는데 누구죠? 신경준. 신경준이 이제 정주하고 뜻이 맞아서 신경준이 이제 한사군에서 글을 써요. 거기에다가 한사군을 요동에 비치시킨 거예요. 평양이 아니고 요동으로 해요. 그리고 18페이지 거기 보면 서영수라는 사람이 다시 또 당군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 시작해요. 이런 조선 말기에 당군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발견이 바로 이제 일제 식민지로 들어갔을 때 하나의 거대한 문화의 흐름으로서 다시 등장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대종교의 탄생이에요. 대종교의 중광입니다. 중광. 대종교의 중광은 거대한 한국사의 축적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배란간에 천도교는 달라요. 천도교는, 예? 천도교는 체제가 배란간을 깨달은 거예요. 예? 한올림이 배란간을 깨달았어요. 체제는. 그거는 그냥 어느 순간 깨달은 거예요. 그 개통이 없어요. 사실은 천도교는. 그런데 대종교는 그런 게 아니고 거대한 역사 축적된 과정 속에서 나온 겁니다. 그 중심은 뭡니까? 당군 문제예요. 당군 문제. 천도교는 당군 문제가 없어요. 대종교에서는 당군 문제가 핵심 화두였고, 그 당군 문제를 가지고 새로운 판가리를, 혁명을 한번 시도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나철의 대종교 중광이었고, 대종교가 1909년 2월 15일 중광을 했는데, 당시에 제가 글도 썼어요. 당시에 첨단을 달렸던 사람들이, 가장 앞서 진보적인 사람들이 대종교에 다 이렇게 흡수된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독립운동의 사상적 이론을 제공했고, 이들이 대표적으로 서희 같은 사람이 무장투쟁을 선도했고, 그리고 온갖 독립운동 세력 내부의 갈등 요소들을
이 당군의 문제로 극복하기 시작된 거예요. 극복하기. 어쨌든 우리는 당군의 후손이니까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을 합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승만 대표적인 기독교 신자 이승만도 마찬가지고, 이승만도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당군 찬양가를 막 불러댔어요. 그건 아셔야 돼요. 이승만이 얼마나 그 깊은 당군에 대해서 그 노래를 불렀는지. 단순히 이승만이 개신교 신자라고만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잖아요. 네? 뭐 자본주의 그쪽 미국 쪽에 이렇게 치우쳤다 그렇게 다소 이해하지만, 그냥 그것도 중요한 흐름이지만 이 당군 문제에 대해서 이승만이 굉장히 뭐랄까요, 좀 천착을 했다. 그럼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당군을 반당군적인 태도를 취하면 독립운동가 세력이 그걸 인정하겠습니까? 안 하죠, 당연히. 그리고 많이 알려진 얘기 있는 명동학교, 우리나라 그 개신교의 기원 명동학교에서도, 간도 명동학교에서도 당군상을 모셔놨어요. 십자가하고 같이. 그리고 같이 예배를 받다고. 그러니까 기독교,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지만 기독교에서도 당군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존립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마 선초에 당군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성리학이 정착할 수 없는 것처럼, 적어도 근대 기독교는 당군을 일정하게 받아들이면서 기독교를 정착화시킨 거예요. 그리고서 어떻게 했어요? 당군을 다 버려버렸어요. 기독교도 성리학이 이제 성리학은 뭐 그래도 성리학은 역사 시작을 당군 시대 고조선 당군으로 했으니까 뭐 버리지는 않았지만 주된 흐름은 아니었죠. 뭐 성리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나찰 대종교 중광의 의미는 한국 민족주의의 근대의 기원이에요. 근대의 기원. 자, 한국 민족주의는 뭐에 근거를 둘 거야? 뿌리를 둘 거야? 서구도 내셔널리즘도 사실은 자기 그 정체성의 뿌리를 둔 겁니다. 정체성. 네? 종족이 어떤 종족인지 그 뿌리를 둬야 거기도. 그렇지. 우리랑 좀 계통은 다르지만 우리도 당연히 그는 민족주의 하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보본을 해야 돼. 우리가 뿌리가 어떤 뿌리인지. 네? 가지가 뭐 죽고 뭐 잎이 떨어지고 그런 건 상관없어요. 뿌리가 썩으면 그 나무가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뿌리만 살아있으면 돼요. 뿌리만. 어쨌든 간에.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어쨌든 간에 수많은 뭐 일이 있고 뭐 정말로 글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 역사가 유지된 거는 바로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유지된 겁니다. 뿌리가 어떤 시대든 겉으로 표면에 대해서 어떤 시대는 한 주류가 됐고 어떤 시대는 그것이 쪼그라들어서 외세 영역에 쪼그라들어서 완전히 그냥 지하로 들어가서 잎을 땅 위로 보내지 못했지만 그 뿌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 뿌리가 바로 한국 민족주의의 출발이자 지원이자 총체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민족주의 얘기할 때 대종교를 얘기하지 않으면 그건 굉장히 힘든 거예요. 대종교를 이해하지 못하면 한국 철학이 어떤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대종교는 단순하게 종교가 아니고 한국 문화를 총체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총체적으로 일어나. 그거 대표적인 것이 바로 3.1신고예요. 3.1신고. 여러분 3.1신고 한 번도 안 읽어보셨죠? 읽어본 분은 뭐 저기 대종교 신자분들도 읽어보셨겠지만, 예? 나는 이런 문제에서 개탄을 해요. 도대체 성경은 안 읽어보면 창피하게 생각하잖아요. 적어도 지식인이라고 자처하는 인간들은. 그죠? 불경을 안 읽어봤다?
이것도 지식이나 자처하는 인간들은 창피하게 생각하잖아요. 3.1친구는 안 읽어봤다? 아무도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의 결론은, 그리고 한국 민족주의는 우리가 출발했을 때 그때 문화가 어떤 문화였느냐, 어떤 철학적 사고를 갖고 있었느냐, 그와 같은 문화가 한국 역사 속에서 어떻게 관통되고 있느냐, 이것이 저의 그 역사학에서 주된 관심사예요. 그러니까 한국사를 다시 쓴다면 이것이 중심이고, 이 중심을 놓고 써야 돼요. 나머지는 이제 결국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시도를 누가 했어요? 근데 들어와서 신채호가 겨우 한 겁니다. 신채호가 겨우 한 거예요. 근데 신채호는 지금 어떤 평가를 받고 있어요? 또라이라 합니다. 신채호한테. 진짜요. 웃을 일이 아닙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에 권 씨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까지 얘기하면 안 되겠죠. 권 씨가 세자라 하면 또라이, 넉자라 하면 정신병자. 이렇게. 이거는 한국 민족주의에 대한 학계의 일반적인 혐오증이에요. 혐오증. 그렇게 표시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간 분 있죠. 주 뭐라고 하는 분. 그분은 임진왜란 때 끌려간 조선인들은 한국 민족이 아니라 그래요. 우리 민족이 아니라 그래요. 민족은 근대에 만들어진 상생의 공동체, 그 실체가 없었다 그래요. 민족이라고 한 그 용어 자체는 근대에 만들어진 허상이라는 뜻이에요. 같이 활동했던 사람이 거기 갈라 그러다가 결국 못 가, 신보라고 하는 사람이 못 갔지만, 자, 한국에서 우리가 그 어떤 기관에 세금 가지고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세금. 근데 그 세금 갖고 운영하는 그 기관의 장이 한국 민족주의를 부정한 사람이 가면 어떻게 돼요? 한국 민족주의를 부정하면 독립운동 다 부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돼요. 이게 불행하죠,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민족주의 문제가 그게 이념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 뿌리의 문제입니다. 뿌리. 우리 존립을 가능하게 하는 근본적인 우리 바탕이에요, 바탕. 땅이란 말이에요, 우리 땅. 땅 위에서 우리가 딱 발을 내딛고 있어야 되죠. 우리가 공중에 떠 있으면 됩니까? 삶이 영위가 안 되잖아요. 땅 위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발을 거기 딱 내딛고, 그게 민족주의지 어떤 뭐 정치 사상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이념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고 우리를 살게 하는 가장 기초적인 우리 사고 방식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대종교에서는 그 대종교 세력이 이제 가장 중요한 한글이에요. 저희 박 선생이 나왔지만 한글에 대해서는 이국노 같은 그런 유대한 분들, 주식위원 같은, 주식위원도 대종교 신자입니다. 주식위원 같은 유대한 분들이 이제 대종교 영향을 받아서 한글을 이제 연구하기 시작해요.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한글은 물론 기독교의 영향도 있지만 대종교의 영향이 굉장히 커요. 이건 사실입니다. 근데 근대 한글의 문제는 기독교하고 성경만 그거 갖고는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한글의 문법화 이론화한 거는 대종교 신자들이었어요. 조선어학회 대규모로 이제 40년 만에 끌려가잖아요. 5년씩 4년씩 살잖아요. 이분들이 한쪽은 또 저쪽으로 북한으로 가고 또 한쪽 여기 남아서 지금 우리가 통일을 할 수 있는 강력한 에너지원 한글, 우리 말글 이거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던 중심 세력이 바로 대종교 세력입니다. 대종교 세력.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민족주의라는 거는 어쩔 수 없이 그 삼국이 왜 통일하려고 그랬을까요?
다른 나라는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도 없잖아요. 통일을 하려고 했다면 그 욕망이 작동된 거예요. 단군 시대에 예? 그 웅녀세라고 어쨌든가 이들이 어떤 전쟁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통일하고자 하는 강력한 내부의 욕망이 있었던 거예요. 욕망. 예? 삼국시대도 적어도 그런 욕망이 끊임없이 작동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도 하고 그 언어도 저는 통했다고 생각해요. 오늘날에서 우리가 결국 인연 때문에 갈라진 거 아니에요? 저쪽에 공산주의, 사회주의 쪽, 우리 여기는 뭐 자본주의. 예? 이것도 사실은 뭐 인연 때문에 갈라진 거지만 세계사의 변화에 따라서 거기에 우리가 충분히 적응도 못하고 막지를 못해서 결국 우리 내부적인 문제도 있지만 이런 내부적인 문제를 극복하고 70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괴로웠어요. 정말로 괴로웠던 거예요. 괴로운 역사예요, 정말로. 물론 그 독재 정권의 그런 역사 속에서도 괴로웠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이 가능했다면 바로 그 분단 체제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분단되지 않았으면 박정희 같은 세력, 김일성 같은 세력이 존재할 수 없었어요, 사실은. 그걸 우리가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의 어떤 연구기관에서 그 기관 이름 잊어봤는데 몇 년 전에 발표를 해서 한국이 통일하지 못하면 2025년경부터 망한대요. 그 통일을 하면 2050년쯤에 넘버 2가 된대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구기관이에요. 그게 반드시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들도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외국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간에 통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 미래는 없고, 예? 우리야 뭐 이제 살만큼 살았으니까 저 같은 사람은 뭐 죽어도 상관없겠지만, 예? 저 딸이 하나 있거든요. 중학교 1학년이 제 생각하는 애가 까마득하지, 그냥 암담하죠. 예? 다 같은 생각일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역사의 힘이고 우리의 사상의 힘이고, 통일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고, 통일하면 정말 세계적인 혁명을 한번 할 수 있어요. 판가리를, 네? 혁명이라는 그 한자로 저는 판가리라고 얘기해요. 그렇습니까? 네? 이해가 더 쉽죠, 혁명보다. 판을 갈아버린 거예요. 기존에 존재했던 그 판이 아니고 새로운 판을 짜는 거입니다. 네? 그런 판가리를 한번 해봐야 되고, 그런 판가리를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상적 에너지가 바로 한국민족주의입니다. 여기 21세기 한국민족주의 포럼, 이런 분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셔야 돼요. 중요한 역할을 정말 해야 되고, 드디어 우리는 외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절의 기회를 잡았어요. 한국사를 지배했던, 구조적이든 문화적이든 한국 사회를 강력하게 지배했던 그들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드디어 왔어요. 그럼 그걸 수송시킬 수 있는 에너지는 바로 민족주의입니다. 한국 민족주의. 그걸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고, 한번적으로 그 한국 민족주의 반대하는 세력들 갖다 뭐 탈민족주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이들은 반민족주의자로 우리는 얘기해야 돼요. 예? 제가 논문에 이번에 그 한국 반민족주의 학계의 문제와 독도 공유론에서 논문을 썼어요. 그 나오거든요. 독도 공유를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이들도 대표적인 사람이 박유화, 이신철,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또 민족주의 다 부정합니다. 민족주의를 부정을 하면서 일본과 독도를 공유하자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런 세력에 대해서 우리는 강력하게 먼저 대응을 해야 돼요. 대응.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우리는 테러가 없어, 도대체. 네?
우리는 너무 순진해. 그 뭐라니까 좀 일본 애들 같았으면 벌써 테러했어요, 테러. 그만큼 우리 그 좋은 의미에서 우리 민족적인 야성이 제거된 거예요. 제거된 거예요, 제거된 거예요. 겨우 했던 사람이 최치원 정도고, 뭐 그거 최치원도 그냥 산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으니까. 자, 최치원보다 더 훌륭한 민족주의자가 나타나길 바라면서 제 의견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힘찬 강의를 해주신 우리 신은용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지금부터 한 30분 정도 질문을 받도록 이렇게 하죠. 자, 질문하실 분. 질문. 다른 분들도 이제 제가 질문을 하면은 질문을 계속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그 신은영 교수님께서는 사실은 그 역사 일대 강점기 우리 한국 근대사 역사학자이신데 요 근래에 와서는 연구 분야를 굉장히 확대하셨어요. 제가 보기로는. 그래서 오늘 참 강연이 앞으로 이제 구체적인 논문으로 나온다면은 상당한 그런 비중을 우리 한국사에서 차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연은 우리 한국 사상사를 지금 우리 그 인문사회과학자들이 단군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역사 전체 통사를 정리한 그런 연구 단행본이 사실 없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 그 신 교수님이 우리 한국 사상사를 지금 그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인 개론은 다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단군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역사를 정리를 이번 강연에서 하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거는 제 이제 오늘 강연 소감이고요. 질문은 지금부터 드려볼게요. 지금 그 오늘 그 발제에서 사실 제가 제일 듣고 싶었던 부분은 그 홍암 나철 선생의 그런 그 사상적인 원래 그분도 사실은 성리학자였는데 어떻든 간에 그런 그 백봉 교단으로부터 어떤 단군 고구려 발해 중심의 어떤 그 역사서를 보면서 이제 사상적으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제가 보기로는 가져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강연에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우리 그 페이지 9쪽의 발제문 아마 제 질문은 또 다른 선생님들도 아마 이 부분을 사실 듣고 싶어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신 교수님이 아마 놓친 것 같은데 이래서 이제 사실은 질의응답 시간이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풍망도전 그러니까 제가 저도 역사학 입장에서 조선이 망하고 나철 입장에서는 자기가 믿었던 조선이 망하고 대한제국이 망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백봉교단이 제시해주는 그런 그 역사서 철학서를 보면서 도존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 시선생님이 이 부분을 지금 해석을 제대로 안 하시고 지금 넘어갔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아마 우리 김동완 선생님께서는 논문도 많이 쓰셨는데
아까 계셨는데 지금 자리를 비우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그 도는 뭐 한자로 이렇게 표현해서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그는 도라는 건 한국 철학이겠죠. 철학. 한국인들의 사고방식.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간에 권력은 주권은 이제 뭐 현상적으로는 일제 뺏겼어요. 남은 거는 이제 국가의 구성의 3요소 중에 그것도 뭐 서양적인 사고방식이지만 어쨌든 간에 일본한테 이제 멸망하고 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뭘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인들이 예? 결국 이제 로마 제국부터 이제 쫓겨 나가서 떠돌잖아요. 2000년 동안. 그죠? 그리고 2000년 뒤에 가서 이거 우리 땅이니까 내놔라고 해갖고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중동의 핵심적인 문제로 지금 있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들이 했던 것처럼 이들이 뭐 떠돌아다니지만 자기네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면 언젠가는 독립할 수 있다고 하는 꿈을 2000년 동안 꾸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어쨌든 조선이 이제 망하고 나서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근거, 그것이 바로 도라면 그 도가 결국은 뭐예요? 대종교잖아요. 대종교의 철학이잖아요. 대종교 철학. 대종교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고 철학의 의미란 말이에요. 대종교 철학. 대종교는 종교적인 의미도 있지만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사고방식이잖아요. 사고방식. 그 사고방식을 종합적으로 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정리한 게 바로 3.1신고고요. 네? 3.1신고의 특징은 다른 종교 경전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뭐 복잡하지가 않아요. 간단 명료해요. 그냥. 그렇게 뭐 가장하게 막 꾸며 대지도 않았고 뭐 수많은 뭐 역사가 등장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도대체 어떤 사고방식을 하냐 그걸 3.1신고에 쭉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쭉 설명한 거예요. 신이 뭐냐? 하나님이 뭐냐? 기독교에서는 절대 신이 있다 주장하잖아요. 우주를 창조한 인간도 만든. 3.1신고에서는 반드시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우주를 창조하는 어떤 절대적인 신도 있고 에너지도 있지만 그 에너지가 인간을 창조한 게 아니에요. 그 에너지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몸속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우리 몸속으로. 그 에너지하고 우주의 근본적인 에너지하고 나는 분리된 게 아니에요. 그 자체로서 나란 말이에요. 그런 사고방식은 저는 얼마든지 철학적으로 우리가 설명해낼 수 있다. 돌아가다 그런 말하고 돌아간 곳이 철학적으로 진리의 세계면 예? 거기서 또 나와야 되잖아요. 나온 존재가 나라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 도라는 그런 생각만 우리가 갖고 있으면 조선이라고 하는 강력한 그런 이 사고 체계만 갖고 있으면 우리는 언젠가는 독립할 수 있다. 이걸 주장한 거죠. 나처럼. 그래서 이 독립운동하면서 희망이 없잖아요. 사실 현상적으로 그렇잖아요. 아니 이광수가 너 친일했냐니까 독립하지 않았냐 이렇게 하잖아요. 많은 친일한 사람들이. 그만큼 엄중하고 그만큼 희망이 없었던 시대예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느낌이 없지만 그때 정말 희망이 없던 시대입니다. 그 희망이 없던 시대에서 겨우 희망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대종교 인사들이 얘기하는 당구 문제입니다. 당구 문제. 우리 뿌리의 문제. 이것만 우리가 지키면 우리는 살 수 있겠구나. 언젠가 독립할 수 있겠구나. 그게 바로 그런 도를 당군의 도를 유지하면 그걸 철학화시키고 이론화시키고 하면 우리는 살 수 있다는 희망을 품은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조소왕 선생이 조소왕 선생.
그 조소왕의 상균주의는 쉽게 얘기하면 사회주의 하자는 거예요. 사회주의. 권력도 나누고 그 지방 분권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 시인키도 그렇게 주장했고 시인키도 대통령 선거 나올 때 지방 분권 그걸 주장하면서 나온 겁니다. 그 권력을 나누자는 거 절대 권력은 안 되니까 이승만처럼. 그리고 경제도 우리가 서양처럼 그렇게 그건 사기칠 수밖에 없어요. 그건 군사력을 사기치든 뭘 갖고 사기치든 그렇게 갖고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또 교육의 문제, 삶의 질을 이런 걸 어떻게 결정해? 결국은 우리가 통일하면 조소왕의 상균주의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은 상당 부분 거기 또 젖어 있어요. 젖어 있고 우리 내부의 문제, 뭐 근로시간 어쩌죠, 몇 시간 뭐 단축하게 늘리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사고 체계가 뭔지 어떤 철학을 우리가 갖고 있는지 이거를 다시 회복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철학이 뭔지, 우리 경제 철학이 뭔지 그거 얘기하지 않고 무슨 근로시간만 백날 얘기하면 그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조소왕의 뭐 소셜리즘 아니에요. 그거는 상균주의라는 말을 그런 식으로 우리는 통일 이론을 다시 만들어야 되고 조소왕을 다시 끌어내야 돼. 반드시 끌어내야 돼. 예. 말이 좀 길었습니다. 설명이. 예, 수원에서 온 신영용이라고 합니다. 그 단군의 어떤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동학이라는 그 운동이 아니라 혁명이죠. 충청도와 전라도로 오는 사람들이 서울로 치고 올라갈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 대종교 역시 그 대중들의 어떤 기본적인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독립 전쟁으로 이어지는 그런 인맥들을 분명히 산출하셨다고 분명히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그 제가 듣기로는 그 1905년 전후로 이제 일본의 어떤 근대적인 교육이 되기 전에 우리 그 서당이나 일단 그 하층민 계층들도 단군 1대 단군서부터 고일까지 40줄의 단군을 다 전략을 연구하였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던 거고요. 또 최재구 선생이 이제 뭐 끝나지 않은 길이라는 책에서 읽어보니까 그때 45년 해방이 된 직후에 그 일반적인 교육을 시킬 때 거기에서도 단군의 어떤 그 시대에 어떤 상황들을 설명하는 그런 교육들이 분명히 있었다고 들었어요. 결국은 그 기본적인 배경들이 있었기 때문에 동학도 분명히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으면서 그런 곳까지 갈 수 있었던 것 같고 대전교회 독립전도 가능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요즘 사람들에는 그때 그의 배경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결국은 저희는 교육을 통해서 국민 의식을 다 깨우치는 그런 용도로 나가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역사를 다시 가르쳐야 된다 그런 말씀 말고 어떤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과연 생각하신 게 있으신지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뭐 기본적으로 저는 역사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역사의 범주 안에서 활동하고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뭐 슈퍼맨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역사 연구가 제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본격적으로 반민족주의자 역사학계 내부에 반민족주의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하고 이미 전쟁을 선포했어요. 저 스스로 이제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념의 문제고 저의 사고방식의 문제고 저의 철학이니까. 근데 역사학계에서 그러니까 적어도 2000년대 이전에는 한국사의 서술에 뭐 교과서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그들이 내세우는 거는 민족주의적인 사관이에요. 그들은 전부 다 민족주의 사관에서 썼다 그래. 교과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들은 그렇게 주장해요. 근데 2000년대 들어오면서 이런 민족주의적인 사관이 드디어 일본의 후소서 교과서 문제로 해서 일본으로부터 도전을 받아요. 일본의 역사 교과서는 민족주의적인 그 원인이 있다. 그게 문제. 후소서 교과서는 일본의 민족주의의 하나의 결과물이다.
그 일본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반대 학자들이 반대 운동을 해요. 이 학자들하고 한국 학자들이 그 교과서 문제를 가지고 교류를 하면서 일본 학자들이 드디어 한국 학자들한테 폭탄을 터뜨렸어요. 어떻게 터뜨렸냐면, 야, 너네도 민족주의 아니야? 너네도 나빠. 왜 우리만 나빠? 너네도 나빠. 그러니까 민족주의는 다 나쁘니까 너네도 없애도록 해. 사실에 여기에 영향을 받은 것이 구체적으로 표출된 것이 바로 독도공유론입니다. 그래서 독도공유론의 대표적인 인물 배성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동부역사재단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넌센스죠. 이 사람에서 실명으로서 제가 논문을 썼어요. 실명을 거론해서. 역사학계도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어떤 의미에서 동료잖아요. 동료. 같은 직종에 있고 가능하면 서로 공격 안 하려고 그럽니다. 공격해봤자 뭐 저같이 세력이 없으면 어차피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하고 저기 앉아 계신 박 선생님하고 작년에 도종환 의원 그 장관 임명 그 문제로 해서 역사학계에서 반발했죠. 도종환 안 된다고. 그 역사학계에서 도종환이 뭐가 문제냐 하고 나선 사람이 우리 박 선생님하고 저 두 사람뿐이었어요. 두 사람뿐. 이건 제 자랑하려는 건 절대 아니에요. 현상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논문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논문으로서 학자는 논문으로 얘기하는 거지 입으로 떠드는 거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논문을 쓰고 다음에 이제 그 7월달에 돈 대주는 사람이 자꾸 밀어가지고 7월달로 또 연기됐는데 독도공유론 이신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신철도 그렇게 좋아하는 이 사람 참 재밌는 분인데 이신철의 독도공유론을 이미 논문 썼고 이제 또 발표를 할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 배성준은 잘 모르겠지만 이신철 정도 되면 역사학계 주류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류에 속하는. 배경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다 연결되어 있고 그런 사람들하고 제가 가서 뭐 주먹 다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글로 쓰는 거야, 글로. 그 글이 남는 거예요. 그 글이. 이련이 그 글을 써서 남는 거고 최채원이 그 낭낭이 소문을 안 썼으면 우리의 철학적 사고는 정말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최채원이 낭낭이 소문을 그래도 이 풍류도라고 하는 글을 남겼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철학에 대해서 겨우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저도 뭐 학자니까 어쩔 수 없이 글로서 남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유한하잖아요. 언젠가 돌아가겠죠. 네? 남는 거는 글이잖아요. 부계가 그 교사 안 썼으면 어디서 또 우리 새로운 출발점을 잡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남긴 건데 왜 학자의 도리고 학자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런 것뿐이 없어요. 가서 뭐 데모도 가끔 하지만 날마다 데모만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여러 정말로 한국 사회는 비리가 너무 많고 비정상적인 게 너무 많아요. 그걸 뭐 다 가고 막 할 수도 있는 문제도 아니고 제가 할 수 있는 속에서 학자로서 이렇게 하는 건 학자로서. 그 이상도 이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네. 네. 저는 우리 문화사랑국민연대 공동대표 신만섭이라고 합니다. 오늘 강의 흥미롭게 잘 들었고 저도 모르는 사실 좀 많이 알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민족주의 근본적인 문제, 한국의 민족주의 근본적인 문제를 좀 따져보려고요. 특히 내용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금 민족주의를 둘러싼 한국의 환경, 이게 지금 대단히 지금 어렵습니다.
제 생각에는 2005년 전후에서 민족주의와 그다음에 탈민족주의 이 세력들이 거기서 이제 그 갈등의 최고점에 이르렀다고 생각해요. 근데 결국은 그 탈민족주의자들이 지금 이기고 있습니다. 특히 당시에 뭐 매체라든가 아니면 한문적으로 글들을 갖다가 쏟아내면서 이제 그 한양대학교 임지연 교수 민족주의는 반입이다라는 책을 썼던 임지연 교수, 그 다음에 박노자, 그 다음에 홍세화, 그 다음에 대선대학교 권혁범, 그 다음에 또 많습니다. 그 뒤를 그들을 추종하는 세력들. 이 사람들이 소위 서구적인 시각으로 민족주의를 갖다 재단을 하면서 기존의 7, 8, 90년대 고수해왔던 한국적 민족주의를 갖다가 완전히 그냥 다 부숴버렸어요. 여기 지금 역사학자들은 아니라고 부정할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저렇게 지금 표면적으로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젊은 세대들한테는 민족주의를 얘기해야 통하지도 않아요. 무슨 지금 저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런 낡은 그 개념을 가지고 지금 떠드느냐, 쳐다보지도 않아요. 저는 2005년도에 그 대학생들하고 그 대화를 하면서 그때까지 저는 미처 느끼지 못했거든요. 근데 대학생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민족주의 얘기를 꺼냈더니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2005년도에 왔어요. 애들이 지금 그렇게 됐는데 지금 보세요. 지금. 여기 지금 와 계시는 분들도 대부분 다 나이 좀 드신 분들이에요. 이제 이 민족주의는 잘못하면 선생님 죄송한데 다른 분도 있으니까 얘기 약간 정리해서 해주시고 그 얘기는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그래서 질문을 해주세요. 뭐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민족주의가 그럼 왜 이런 식으로 지금 자꾸 후퇴를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좀 분석들을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주류로 행세하는 탈민족주의자들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좀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TV 매체라든가 이런 데서 아니면은 정말 대토론회를 한번 해서 그들과 한번 합을 겨뤄보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는 게 있어서 민족주의, 저는 꼭 이 민족주의가 아까 신현영 박사도 쭉 얘기했지만 이 민족주의를 갖다 여기서 한국에서 말이죠, 민족주의 버리면은 여기 사실 저는 정말 외국에서 공부를 했어요. 프랑스에서 공부를 했는데 한국에서 민족주의 버리면요 그건 망합니다. 오래 못 가요. 그리고 2025년도에 통일이 된다? 저는 이런 상태에서는 통일돼도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북하고 지금 여기 이남하고 너무 지금 가치관이 달라져가지고 그래도 그걸 갖다 하나 이어줄 수 있는 게 민족주의인데 자, 여기 지금 다음에 신 박사님 남쪽에서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는데 과연 이것이 제대로 이어지겠냐? 그래서 질문이 뭐예요? 질문은 그러니까 이런 지금 민족주의가 이게 죽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다시 이 탈민족주의자들과 맞서가지고 그들을 갖다 이길 수 있겠는가? 그걸 한번 좀 얘기를 해주세요. 역사 속에서 말이죠. 역사 속에서 많이 이제 좀 바뀔 때가 있어요. 쭉 이제 한국사가 5,000년이라면 한국사 역사 속에서 이제 많이 좀 바뀐 경우가 이제 몇 번 있었습니다. 그때는 개인이 어떻게 된다고 해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단체가 갖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역사의 흐름입니다. 흐름. 중요한 거는 지금 한국사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동안 그 반민족주의자들이 득세를 하든 어떻든 그런 상관없이 역사의 방향은 반민족주의자들이 더 이상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역사의 흐름은 제약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남북 정상회담입니다. 탈민족주의자들이 또 반민족자들이 그 문제에서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없어요. 그 사람들 해석이 불가능해. 반민족으로 나가면 그럼 반통일론자가 되는 거예요. 결론은. 그 거대한 흐름 속에서 그들은 수장되고 말 거예요. 수장. 제가 올 3월달 일본 가서 이런 말을 했어요. 자, 한국 사회는 촛불 집회 이후로 결국은 이제 통일을 지향하게 되는데 그때 가장 걸림돌이 되는 지금 자유한국당은 몰락할 거다. 수장될 거다. 3월달에 얘기했어요. 3월달에 일본 사람이 저보고 나중에 그 사람들의 그 평한 거 보니까 당신은 공산주의자가 아니냐 이렇게 쓰더라고요. 네? 물론 이런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거대한 흐름이 있어요. 흐름. 역사를 움직일 거대한 흐름. 뭐 그 사람들하고 뭐 토론을 제작할 아무런 의미 없어요. 이미 그런 흐름을 가고 있고 그거는 거스를 수 없어요. 아무도 거스를 수 없어요. 다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통일을 하는데 민족주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구체적 이론을 내는 겁니다. 이론. 통일의 이론을 민족주의 시각에서 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학자들이 할 일이고 민족주의적 입장에 있는 학자들은 그런 일을 하면 돼요. 뭐 쌀 필요도 없어요. 뭐 저절로 정리될 거니까. 그렇지 않으면 통일을 할 수가 없어요. 거대한 우리 흐름 속에 있는 거죠. 거대한. 걱정할 필요 없어요. 신선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좋아. 이것도. 시간이 많이 돼서 이게 마지막으로 우리가 민족주의가 많이 쇠퇴하고 있지만은 현재 우리가 많이 보기에 민족주의가 많이 쇠퇴하고 있다. 탈민족주의가 많이 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전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면 민족주의를 다시 새롭게 세우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과정인데 안타깝게 우리가 이제 지금 통합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일부 시민 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제가 같은 멤버 중에서 보면 그 중에서도 탈민족주의자도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그런 것도 제가 발견했고, 근데 우리 민족주의가 왜 우리가 시민들과 역사에 관심 있는 학생들한테 좀 이렇게 좀 배제되는가, 관심 떨어지는가 봐보면 이 학생들을 많이 얘기해 보면 우리가 많이 독립운동할 때 통합과 대종교 있다는 건 다 알아요. 왜 대종교는 당군에만 머물러 있느냐? 저는 솔직히 우리 좀 대종교 종사하시는 분한테 좀 공격적인 건 아니지만은 이 대종교나 이런 관련된 독립운동 과정에 대종교에 있던 분들이 지금 현재 있는 학자분들이 당군만이 아니라 배달 역사까지 함께 하면서 학생들이 역사의 흥미를 갖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한 이런 대종교와 당군 그리고 통합운동과 연결시켜서 하면 어떨까, 이런 부분을 좀 새로운 방향으로 이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다 아는 분들이니까 여기. 그래, 그건 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제가 그거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제 개인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 아니고, 다만 이제 제가 수업을 이제 하는데, 저도 대학에 수업을 하는데 민족주의 문제에 대해서 처음부터 얘기합니다. 근데 굉장히 학생들이 거부감을 드러내는 애들이 있어요. 정말로 그래요. 제가 계속 이렇게 얘기하면 제 말에 좀 거부감이 심한 애들은 나가버려요. 저는 그냥 나가라 그래. 그거 좋아요. 그거까지 좋아요. 근데 거부감을 갖고 있지만 뭔가 자기 생각하고 뭔가 좀 다른 얘기를 하니까 뭔가 궁금해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끝날 때쯤 되면 왜 선생님이 처음에 민족주의 문제 갖고 얘기했는지 이해를 했다. 우리가 잘못 알았다. 저는 그 시험을 안 본 대신에 그 수업을 하고서 느낀 점을 이제 쭉 쓰라 그래요. 애들이 그렇게 써요.
그러니까 그는 이제 학교 전반에 그 선생들이 반민주주의적 그런 시각을 가지고 교육을 하니까 또 그 영향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역시 방법이 없어요. 뭐 저 같은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예? 애들하고 충분히 얘기하고 뭐 설득하고 저는 독립운동사가 전공이기 때문에 독립운동사 하는 사람이 민족주의를 부정해버리면 학문에 우리 독립운동사가 조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반민족주의자들하고 뭐그 이론적으로 싸우냐? 그것도 아니에요. 자기 논문 쓰기 바쁘니까 좀 다. 방법이 없고 어쨌든 간에 거대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쓸려나갈 인물들은 쓸려나갈 수밖에 없고 그것이 바로 역사의 진실이에요. 진실. 역사의 진리고 그걸 저는 믿기 때문에 조금 시간은 걸릴지는 몰라요. 조금 걸릴지 몰라. 결국은 이제 다시 우리가 단군의 문제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에 왔다. 다시 반복하지만 그때 우리가 저 같은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이 준비를 좀 제대로 해서 그 이론을 또 제대로 만들고 제공해줬으면 좋겠는데 뭐 저 개인적으로는 한계도 있고 또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들 사실 또 할 게 많이 있어요. 어떻게 만나다 보면 뭐 그들하고 어떤 조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도 뭐 저 같은 사람은 굉장히 어려운 숙제. 학자들이라는 건 전부 다 이 개인 잘난 맛에 살기 때문에 잘 뭉쳐지지가 않아요. 같은 생각을 했더라도. 그러니까 21세기 민족주의 포럼 같은 이런 단체가 계속 그렇게 좀 이런 모임을 개최하시고, 예? 어려움이 많겠지만, 오늘 학생들을 제가 좀 오라 그러려고 했었는데 시험 기간이래가지고 못 왔어요. 다음에 이제 그때는 학생들을 좀 부를 생각이에요. 근데 뭐 돈을 받아가지고 타협을 좀 해서 학생들이 올 땐 돈 받지 마세요. 죄송해요. 그 정도야? 이제 시간이 많이 돼서요. 되게 감사합니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1시간 40분 정도 동안 강의해 주시고 또 질문에 답을 해 주시는 우리 신원영 선생님께 다시 한번 광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